암석, 토양 등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를 하면서 라듐이 만들어지고, 이 라듐이 다시 라돈이란 방사능 물질을 만든다. 이게 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 존재하는 이 암석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예전에 이것을 채취한 지역에 있었던 초등학교 실내 라돈을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기준치 한 100배까지도 실내에서 존재를 했습니다.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기체로 그 존재를 직접 느끼기는 힘들다고 하는데, 라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자연에 있는 그 흙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나름대로 성형을 한 건데요. 우리 특정 지역에 있는 토양에서 나오는 그냥 흙입니다. 이 안에 우라늄 함량이 다른 것보다 높아가지고 저희가 이 라돈을 농도를 높이거나 또는 알파 입자 클라우드 챔버 실험을 할 때 사용하는 그 토양입니다. 토양 덩어리, 흙 덩어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방사선을 지나간 흔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챔버 실험법. 일명 안개 상자로 불리는 이 장치를 통해 라듐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한다. 상자 안 아래쪽을 드라이 아이스로 냉각시키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자연 방사능이 과포화된다. 이때 일명 안개 구름이 생기게 되는데, 미세한 자국을 남기며 지나가는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표면에서 가까울수록 라돈 농도가 높은데, 단독주택이 134베크렐로, 아파트 56베크렐이나 연립 다세대 주택에 79베크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땅에 근접한 집들, 소위 단독주택, 이런 주택들은 그 어떤 국제적인 기준치나 우리나라 기준치를 초과한 것들이 한 30% 내외, 꽤 많은 숫자죠. 그렇게 조사가 되고요. 땅에서 조금 떨어진 집,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 같은 것들, 이런 데는 한 10% 내외가 이제 초과하는 거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고층 아파트면 땅에서 머니까는 라돈이 원래는 없어이죠. 땅에서 머니까. 근데 이 아파트든 고층도 전부 다 주변이 콘크리트거든요. 콘크리트가 전부 다 땅에서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나 석고보드 같은 것들이 원인이 돼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들이 또 이제 5% 내외 이렇게들 조사되고 있습니다. 라돈은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빨간 거는 저희가 보고자 하는 영역을 미리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제 3가지의 감마선을 보겠다는 거고. 그러면 라돈에서 나오는, 요게 라돈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지금 알파 신호. 이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라돈에서 나오는 알파가 지금 잡히고 있는 겁니다. 라돈 방사능 중 특히 알파선이 인체에 가장 치명적이다. 그래서 쉽게 이 폐포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로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폐암, 최근에 이제 연구를 보면은 이거 혈액암 또는 피부암, 이 피부에 노출이 되니까 그다음에 뇌암까지도 일으킨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레카! 다른 연료 없이 물로만 작동한다는 보트. 그 말이 과연 사실지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연료를 넣든 물을 넣은 후 다른 어떤 작업도 없이 곧장 물로 뛰어드는 보트. 과연 작동에 성공할지 지켜보던 그때 호호!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터! 그렇게 한참을 바다 위를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생소한 병이면 약 1시간을 구동할 수 있다는 보트.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광경이다. 물로만 움직이는 보트. 과연 어떻게 실현 가능했던 걸까요? 이게 물만 넣었는데도 진짜 배가 움직이네요. 네, 보셨잖아요.
이 보트는요, 보통 보트가 아니고요, 물로 가는 수소 연료전지 보트입니다. 수소 연료전지란 최근 떠오르는 신재생 대체 에너지 중 가장 각광을 받는 친환경 에너지인데 우리 일상 속 버스나 자동차 기술에 이미 쓰이고 있는 과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트는 우리가 알고 있던 수소 연료전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아까 전에 여기 물을 부어 넣으셨잖아요. 이 시스템은 수전의 시스템으로서 물을 부어 넣고 물을 전기 화학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고요. 이 생산된 수소는 이 관을 통해서 여기 보이시는 수소 탱크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된 탱크는 다시 여기 보이시는 연료전지에 들어가서 전기를 생산하고요. 이 생산된 전기로 저희가 모터를 구동할 수도 있고 남은 전기는 여기 보이시는 배터리에 충전이 됩니다. 그럼 지금 보여주신 이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개발되었던 수소 연료 전지랑은 다른 점이 있나요? 저장된 탱크에서 연료전지 들어가고 배터리 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소 연료전지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저희 보트는 앞에 수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해서 무한 동력을 공급하는 에너지원을 자체에서 생산한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이죠. 물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무한대로 구동 가능한 그야말로 에너지계의 봉이 김선달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물만 있으면 계속 무한정으로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운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수전의 시스템을 이용해 동력을 얻는 기술을 개발했다는 권순철 교수.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겠다는데요. 보시는 그림을 통해서 저희는 수전의 시스템과 연료전지가 뭐가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전의 시스템은요, 물에다가 양쪽에다가 전기를 가합니다. 그러면 한쪽 음극에서는 수소, 그리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는 이 나온 수소만 포집을 하고요. 수전의 시스템을 통해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게 되는데 이때 수소만을 포집하여 탱크로 이동시키는 기술이 바로 핵심이란다. 이렇게 분리된 수소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는데 보글보글 발생하는 이 기체가 바로 물에서 걸러진 수소라고. 수소 기체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물에 담궈서 기포 형태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수소 기체는 분당 360mm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기체는 수소 탱크로 이동하게 되고 탱크를 지나 다시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된다는데 연료전지로 들어간 수소는 또다시 분해되어 수소 이온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전기가 된다고. 이렇게 전기 생산 후 남은 잔여물은 산소와 다시 만나 물로 배출된답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곧바로 모터를 작동하는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도 있고 배터리에 저장한 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데요. 연료전지에서 생산된 전기는 결국 72% 보이시는 이 표지판과 같이 배터리에 저장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는 저장이 되고 이 저장된 에너지는 여기 보이시는 220V와 그리고 충전용 USB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레카!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타공인 종이접기 덕후라는 장준호 씨.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제가 만든 것들이에요. 방 한편에 트로피처럼 전시된 그의 종이 작품들. 만화 속에서 금방 튀어나온 듯한 싱크로율은 물론 깔끔한 마감 처리까지 다시 봐도 놀랍기만 하다. 종이로 어떻게 이런 섬세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종이를 이제 자르고 붙이고 그리고 또 조립도 해서 그것들이 이제 모이면은 하나의 로봇이 되는 거예요. 작업실에 있는 작품뿐 아니라 현재 전시 중인 고난이도 작품까지. 정교함이 묻어나지만 의외로 원리는 간단하다는데. 이게 블럭이라는 건데 이것만 있으면은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어요. 학창 시절 누구나 한 번쯤 접어봤을 종이학을 닮은 이 블럭이 모든 작품의 기본이란다. 기본 블럭도 직접 개발했다는 정준호 작가. 블럭 잡는 법을 보여주겠다며 시연에 나섰는데 손은 눈보다 빠르다. 엄청난 내공이 느껴지는 손놀림. 눈 깜짝할 새 블럭 하나가 뚝딱 완성됐다. 블럭들이 서로 이제 조립이 되는데 조립법을 간단히 제가 보여드리자면은 블럭 2개를 서로 끼운 상태에서 가운데 기둥을 자른 후 접어주면 풀없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연결 블럭이 완성된다. 그거를 응용해가지고 로봇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된 연결블록 여러 개를 모아 준비된 패턴으로 조립한다는데 오직 종이에만 고정된 그의 시선. 설명서는 필요 없다. 모터라도 달린 듯 막힘없이 조립해나가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다. 머리 위에 뿔까지 얹어주면 완성! 자, 이렇게 해서 드래곤 완성했습니다. 이제 멋있죠? 직접 개발한 블록 조립법만 20개가 넘는다는 장준호 작가. 모든 작품의 구상은 오롯이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단다. 유레카!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집안의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실내 환경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보자. 자타공인 살림의 여왕이라는 주부 강은숙 씨의 집. 한눈에 봐도 깔끔한 집. 평소에도 청소를 자주 하고 집안 곳곳의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먼지를 완벽히 차단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보통 먼지가 이런 창틀 같은 데 많잖아요. 네, 이런 데도 창틀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구석구석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 먼지가 좀 많이 쌓이죠. 네. 바깥보다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던 실내에도 미세먼지의 공포가 존재한다. 그런데 구석구석 이제 먼지가 좀 있긴 한데. 그럼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 호흡기 쪽이죠. 비염이나 호흡기 쪽에 이게 들어가서 마스크를 써도 그게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다 통과하고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관지나 폐 쪽에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죠. 수면 시간까지 포함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인 방. 책이나 작은 소품들에도 먼지가 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피부를 맞대는 의류도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외부에서 옷에 묻혀 들어온 먼지가 실내 공기를 더럽히는 큰 오염원이 되기 때문이다. 옷도 밖에서 입고 들어온 옷들을 털지를 않아가지고 먼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얘네가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만 놔두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면서 방바닥 같은 데도 먼지가 떨어져 있게 되고요. 뭐 물티슈라든지 해서 이렇게 닦아보면 정말 까맣게 묻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먼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밖에서 현관 밖에서 조금 들어오시기 전에 좀 번거롭더라도 벗어서 밖에서 좀 털고 들어오시면 그나마도 조금 아주 제거되지는 않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그렇죠. 조금은 좀 집 안으로 덜 들어오겠죠, 먼지가. 네. 가족 모두가 활용하는 중심 공간인 거실은 외부에서 오염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곳이다. 특히 겨울철 단열을 위해 외부 공기를 장기간 차단할 경우 유해물질 농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실내외 온도차가 큰 추운 날씨에는 오히려 공기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높은 환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맞은편 방이나 현관문을 함께 열어 바람기를 만들어주면 효과가 높다. 야외 미세먼지가 걱정된다면 대기질 정보를 참고해 좋은 시간대에 하는 것이 좋다. 유레카! 심적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듯하지만 담뱃갑에 적힌 각종 글귀와 사진이 알려주듯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담배. 사람들은 담배란 분명 끊어야 할 대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또 실천하지만 담배에 대한 갈망을 참지 못하고 다시 흡연의 길로 접어듭니다.
니코틴 중독에 의한 것이죠. 담배를 피우면 체내에 흡인된 니코틴이 수초 만에 뇌에 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약 2시간이 지나 니코틴 농도가 떨어지면 뇌에서 니코틴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며 담배를 피우고 다시 니코틴에 중독되는 겁니다. 중독을 일으킨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독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중독이라기보다는 의존입니다. 의존이라는 것이 그만큼 그 물질에 의존되게 돼서 그것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상당히 힘든 상태를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의존의 상태가 생기면은 그것을 끊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금단 증상을 참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물질에 의존을 하는 거고, 알코올이나 이제 담배도 그런 금단 증상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손쉽게 기분을 업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을 구태여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술, 담배를 끊기가 힘든 이유가 되겠죠. 심리적으로 특정 물질에 의존하려 하고 그 공급이 중단되면 금단 현상을 동반하는 중독. 흔히 중독이라 하면 알코올 중독을 떠올릴 만큼 중독의 범위 안에서 담배는 그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들어 흡연으로 인한 불쾌감, 간접 흡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흡연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흡연자들이 니코틴 패치 붙이기, 담배를 생각하게 하는 술자리 피하기, 물 많이 마시기, 군것질 대신 과일 먹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금연에 도전하는데요. 그럼에도 금연에 실패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레카!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봉평해변. 봉평해수욕장의 길이 2km의 백사장은 해안 침식으로 모래 유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바닥엔 어른 주먹 크기만한 자갈이 가득했다. 백사장이 줄어들고 모래가 바다로 쓸려나가 가파른 경사면이 생기는 등 사실상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 현재 해변 길이는 고작 20m 남짓이다. 봉평해변은 침식이 심각해 침식 심각 단계인 D등급을 받아 연안 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비 사업 이후에도 침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다시는 이곳에서 금빛 모래를 볼 수 없다는 불안감.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 주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기만 하다. 복원 사업 이후에도 봉평해변의 침식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다. 봉평해수욕장의 경우 죽변항 방파제 연장에 따른 파도의 집중으로 중앙 구간의 모래 유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도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죽변항. 그런데 문제는 이 죽변항이 해변에 영향을 미쳐 해안 침식을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모래 유실을 걱정하던 인근 해수욕장과는 달리 정작 죽변항 앞바다는 모래가 쌓여서 퍼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양 시설물은 해류의 흐름과 파도의 방향과 강도를 교란시켜 침식과 퇴적을 발생시킨다. 방파제 앞에는 고운 모래가 쌓이는 퇴적 현상이 계속되는 반면 반대로 해변에서 가까운 해안은 모래가 깎여나가면서 침식이 일어난다. 이로 인해 백사장의 모래 유실이 심해져 가파른 경사가 생기는 현상이다.
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은 모래의 흐름을 교란시키는 항만시설과 방파제, 해안 도로의 옹벽 등 인공 구조물의 설치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홍평 해변 역시 죽변항을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한 인공 구조물이 침식을 가속화하는 주범이라는 것. 개발 행위에 따른 인간의 간섭이 결국 해안 침식을 불러왔다. 유레카! 영동 고속도로 상인선에 위치한 봉평터널. 이곳은 경찰 집계 결과 2012년 이후 17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는 도로 선형의 문제를 지적했죠. 쭉 뻗은 입구와 달리 출구는 급커브로 이루어져 속도를 내던 차량이 앞서 서행하는 차들을 뒤늦게 발견해 연쇄 추돌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2017년 경찰청에서 분석한 도로 선형별 교통사고 통계 결과를 보면 직선형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 사고의 92.8%에 달합니다. 곡선형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5.7%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6배에 가까운 수치죠. 단조로운 운전 상황 지속으로 인한 운전자의 주의력 하락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설계할 때 수많은 역할들을 고려하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임을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로는 차가 70초 넘게 직선 구간을 달리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을 지나 길이 뻥 뚫리는 도로도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도로는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운전자를 리드하는 곳입니다. 곡선 도로는 지형 때문이기도 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일부러 넣기도 하는 구간이죠. 이렇게 도로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원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이라는 거는 그 도로 설계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시가지 도로를 설계할 때는 직선 도로 위주로 설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방향성을 좋게 하고 그다음에 그 신호 연동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직선 도로 위주로 설계를 합니다. 그 시가지 도로에서는 그 직선이 길어도 부주의 운전이나 아니면은 운전자의 졸음 운전이나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직선 도로를 설계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지방부 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나 아니면 속도가 높은 도로에서는 곡선 도로 위주로 설계해야지만 안전하다는 그러한 그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 유레카! 알레르기 내과에서는 비염 환자 진료가 한창이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남녀노소 흔하게 걸리는 만성 질환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한 10년 전에 비해서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한 2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한 전체 그 인구의 한 20%가 알레르기 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막힘과 재채기, 콧물 가려움 등은 비염의 대표적인 증상이다. 특히 오랫동안 감기를 달고 살거나 코맹맹이 소리가 심하다면 만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불편한 점이 느껴져서 병원을 찾게 되었고 또 집안 환경이나 뭐 이런 그 날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증세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쪽으로. 실내 생활이 많은 겨울철,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데
비염과 실내 환경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좋거나 안 좋거나 그냥 쭉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실내 공기 오염이라든지 대기 오염, 미세먼지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코하고 기관지를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코에 문제를 일으키면은 알레르기 비염, 그다음에 기관지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에는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이 한 나이 먹으신 분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나이 먹으신 분들의 한 7, 8%가 천식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실내 오염 물질이 기관지나 폐에 전달될 확률이 높아 알레르기나 호흡기 질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사람은 진먼지 진드기와 곰팡이 등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내 환경에서 이제 비염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진먼지 진드기, 두 번째는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강아지, 고양이를 입양하시는 가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 집에 누수가 되는 경우에는 실내 곰팡이, 집안에 파란 검은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경우, 이런 곰팡이들이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